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성으로 이혼하고 난 뒤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혼은 절대로 없을 것만 같았지만 사람 일 정말 모르더군요. 더군다나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애원하다시피 하여 헤어져 줬는데 정작 불행한 건 전 남편이었습니다. 분명 저와 헤어지면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현실과 꿈은 거리가 멀죠. 같이 사는 내내 허황된 꿈을 자주 꿨던 사람이라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그 결말이 참으로 불쌍했습니다. 새로 만난 여자한테 데이고 돈만 쫓던 인생. 잘 될 리가 없겠죠? 전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어떻게 했고 왜 이혼하자고 한 건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작은 회사에서 저는 격리로 남편은 현장직으로 일하며 회사 동료로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저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남편과는 한동안 얼굴을 못 보고 지냈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에게 별다른 감정이 없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직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 미숙 씨 안녕하세요. 저 박성철이에요. 잘 지내세요? 어머, 박 과장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죠. 그냥 안부차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같이 일할 때 밥 한 끼 못 먹은 게 아쉽기도 하고. 아, 그러셨어요. 그럼 언제 시간 나면 같이 밥 한번 먹자. 그럴까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오늘 어때요? 오늘 특별한 약속은 없는데 혹시 야근 안 하세요? 오늘은 6시 퇴근이에요. 잔업이 없어서 그래서 전화드려 본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럼 어디서 볼까요? 그렇게 남편은 갑자기 전화해서는 밥을 같이 못 먹은 게 그렇게 아쉬웠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같은 회사 다니면서 서로 인사도 하고 힘든 일은 도와준 적도 있었기에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남편의 모습이 보이는데 정장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빨리 오셨네요, 미숙 씨. 네, 그런데 옷이 안 불편하세요? 사실 오랜만에 입은 거라 좀 불편하긴 하네요. 갈아입고 나오셨어요? 네.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현장에서 입던 옷 입고 나오긴 좀 그렇더라고요. 저 시간도 가는데 제가 알아놓은 식당 있어요. 얼른 가서 밥 먹읍시다. 남편은 저랑 통화한 이후 퇴근하자마자 급하게 집에 가서 옷도 갈아입고 식당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 정성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아무 식당에 나가서 밥 먹어도 상관없었는데 말이죠. 오랜만에 만나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색할 줄 알았던 분위기는 전혀 다르게 너무 좋았습니다. 단둘이 이렇게 식사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유머 감각도 있고 매너도 좋더라고요. 여기 밥 맛있지 않아요? 저 자주 오는 곳이에요. 네, 저 여기 지나가면서 몇 번 봤는데 먹으러 온 건 처음이에요. 맛있어요. 그쵸? 다음에 또 올까요? 저 여기 처음 와보고 나서 일주일 내내 왔는데도 하나도 안 질리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와서 여기 사장님하고 친해졌고요. 아, 어쩐지 두 분이 친해 보이시더라고요. 다음에 시간 맞춰서 또 와요, 그럼.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자주 연락했고, 퇴근하면 저녁도 같이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집에도 종종 놀러 갔는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아버님만 계셨어요. 아들 하나뿐이라 그런지 집안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밥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시는 게 좀 마음이 쓰였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남편과 데이트를 하는 날에는 꼭 음식을 따로 포장해서 아버님께 갖다 드리곤 했는데 그게 예뻐 보였는지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우리 미숙이 왔구나.
오늘은 뭘 또 싸왔어? 그냥 오라니까 매번 뭘 사오고 그래. 돈 아껴야지. 이거 별로 안 비싸서 사왔어요. 저희끼리 먹으려니까 넘어가야 말이죠. 치기 전에 드셔야 하니까 제가 금방 차려드릴게요. 마음이 이렇게나 고운데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 딱 좋겠구만. 아버지, 미숙이 며느리감으로 좋으세요? 나야 좋다마다. 그러니까 너희가 좋아야지. 아니 미숙이가 좋다고 해야 네가 장가를 갈 거 아니냐? 아버지도 참 아들보다야 며느리가 먼저야? 서운한데? 자, 다 됐어요. 얼른 드세요. 아직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오냐 오냐. 잘 먹으마. 저는 그렇게 남편의 아버지를 챙겨드리고 오는 날은 뭔가 뿌듯하고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점점 좋아지고 결혼 생각도 들었죠. 이런 날들이 2년 가까이 되었을 때 남편은 저에게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부잣집에서 살게 해줄 수는 없지만 사는 내내 마음 편하고 항상 재미있게 그렇게 살게 해줄게. 나랑 결혼해주라. 응? 저는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이 좋았고 아버님도 저를 예뻐해 주시니 결혼을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렇게 양가에 인사하고 저희는 드레스와 턱시도 차림으로 사진을 찍었고 따로 식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혼인신고를 하고 살게 되었어요. 결혼식은 나중에 형편이 좀 되면 그때 올리자고 서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서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둘만 좋으면 되었으니까요. 신혼집은 처음부터 남편이 알아서 해온다고 했는데 부담되면 저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만큼은 직접 해오고 싶다고 하여 그러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어디 가든 집값이 비싸지만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서울을 벗어나면 작은 평수의 아파트는 그리 비싸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20평대 아파트 전세로 계약을 했고 3년 정도 살다가 30평대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물론 대출을 받아서 장만했죠. 양가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기에 오로지 저희 부부의 힘으로 대출금도 차곡차곡 갚아나갔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시댁을 정말 자주 방문했는데요. 바로 혼자 계시는 아버님 때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그냥 살림을 합치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아니 이렇게 자주 올 필요 없다. 너네 재미나게 살아. 어?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아버님 식사 챙기러 오는 건데 뭐가 어렵다고요. 아무리 가까운 데 살아도 자주 오는 게 쉬운 일이야. 밥은 내가 알아서 먹는다는데 자꾸 오지 마라. 둘이 살아 둘이. 미수가 그럼 이참에 아버지랑 살림 합칠까? 이 정도면 거의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지 않아? 난 내가 결혼을 한 건지 아버지랑 계속 같이 사는 건지 분간이 안 된다. 난 좋아. 아버님이 날 시집살이 시킬 분도 아니고. 내가 싫다? 합치긴 뭘 합쳐. 둘이서만 잘 살면 돼. 그게 내가 바라는 거다. 아버님은 같이 사는 걸 정말 반대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와 함께 사는 걸 바라시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항상 오지 말라고 하시고 오면 또 예쁘다 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아들인 남편보다 저를 더 귀하고 예뻐해 주셨기 때문에 솔직히 매일 가도 불만이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다녀오면 고마워 여보. 우리 아버지 항상 잘 챙겨주고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고맙다는 말 좀 하지 마. 이런 건 또 표현해야지. 주고 봐라. 내가 진짜 돈 많이 벌어서 우리도 한강뷰 아파트에서 살자. 수입차도 타고 다니고 내가 너 명품도 좋은 걸로 많이 사줄게. 나 믿지? 당연히 믿어. 그런데 난 그렇게 좋은 집도 차도 필요 없어. 지금 우리 집이면 충분하고. 정말이야. 명품 가방 있어도 모시고 산다던데 난 편한 게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말고 자기도 아버님한테 자주 연락드리고 그래. 갈 때마다 점점 살이 빠지시는 것 같아. 알았어.
그런데 난 아버지한테 전화해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 자기가 내 몫까지 잘해주니까 고마울 따름이지. 저희 부부는 이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부부였고, 둘 다 돈은 많이 벌지는 못해도 사는데 지장도 없었고요. 아버님도 아직은 건강하시니 앞으로도 이렇게만 살다 싶은 생각에 들었죠. 여기에 아이까지 생기면 더없이 좋겠다 싶었지만 그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열심히 살다 보면 예쁜 천사가 찾아올 거라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시면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직접 119에 신고도 하셨는데 병원에 도착 이후 정신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으시고는 한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아버지 계속 저렇게 계시면 어떡하지? 일어나실 거야. 난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내 이름 부르실 것 같아.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오래 누워있을수록 힘들다고 하더라고. 물론 예매는 있다고 했고. 기다려보자. 응? 아버님은 그렇게 8개월을 누워 계셨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뒤에는 낮에는 간병인이 아버님 대소변을 받아주며 돌봐주셨고 저녁에는 퇴근 후 제가 와서 아버님 마사지도 해드리고 책도 읽어드리고 했어요. 귀로는 제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실 것 같아서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힘에 부칠 때가 많아서 친정 부모님도 간병인한테 그냥 다 맡기고 주말만 찾아뵙는 건 어떠냐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아들도 못하는 걸 며느리가 한다고 주변에서는 대단하다 그러시는데 사실 대단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일 제가 누워있다고 생각해보면 아버님은 어떻게든 저한테 도움되는 걸 다 해주셨을 텐데 제가 이거 하나 못하겠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아버님 생각하며 팔다리 주물러드리고 욕창 생기지 않게 자세도 바꿔드리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2년이나 했어요. 그런데 결국 아버님은 제대로 눈도 떠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진짜 허망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실 거 딱 한 번 눈이라도 뜨고 가시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희는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는 사시던 집을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내 어릴 적 물건 다 가지고 계셨네? 그래? 어디 봐. 이야, 이거 진짜 옛날 일기장이네. 자기가 외아들이라 그런지 애틋하셨을 거야. 힘들어도 잘 견디자. 응? 난 썩 좋은 아들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나 대신 자식 노릇 해줘서 아버지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그렇게 믿을래. 그래, 우리 그렇게 믿자. 남편은 한동안 아버님이 사시던 집을 처분하지 못했는데 2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을 팔고 당장 현금이 생기니 자꾸만 남편이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운동이라고는 배드민턴이나 탁구 정도였는데 갑자기 골프를 한다고 하면서 비싼 골프복이랑 운동화 그리고 골프채까지 한 번에 수백만 원을 쓰고 다녔죠. 아버님의 재산이니 남편이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남편의 그런 행동이 보기 좋지는 않았어요. 여보, 우리 대출금 이제 5천만 원 좀 넘게 남아있는데 그냥 이자도 아낄 겸 한 번에 갚으면 어떨까? 당신 돈 있어. 무슨 수로 그 돈을 갚자는 건데? 아니, 아버님 집 판단 말이야. 우리 대출금 갚아도 돈이 남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볼래? 어차피 이 집 자기 명이고 내가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야, 무슨 소리야. 은행 이자라 매달 얼마 되지도 않는 이자인데 이걸 갚으라고? 그럼 내 손에 현금이 별로 안 남잖아. 이거 가지고 투자해서 돈 좀 굴릴 거니까 돈 쓸 생각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남편은 제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 집에 대출금을 갚자는 말에도 신경질을 냈습니다.
갑자기 손에 큰돈이 들어와서 그런지 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죠. 보통 퇴근하고 오면 집에 바로 오던 사람이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정말 새벽에 집에 오는 날이 많았고 외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친정 부모님과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한 날도 까맣게 잊고는 다음날 미안해 한마디로 끝내버리더라고요. 자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나랑 단둘이 만나는 약속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랑 만나기로 한 자리인데 말도 없이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고 요즘 나 바빠. 그래. 말이 나온 김에 물어보자. 대체 뭐가 그렇게 바빠? 매일 잔업하다 오는 거야. 잔업. 무슨 잔업이야. 예전에 박성철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진짜 지긋지긋한 그 회사도 빨리 그만두던지 해야지. 요즘 투자처 알아보는데 돈 될 만한 아이템 짜고 있어. 내가 두고 보랬지? 좀 더 기다려봐. 너 깜짝 놀랄 거다. 남편은 자꾸만 뜬구름 잡는 게 불안해 보였고 돈 얘기를 하면 짜증낼 게 뻔해서 남은 대출금은 제 힘으로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한다고 욕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실 테이블에 두고 간 남편의 폰에서 문자가 왔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니까 오빠 나 집에 왔죠요. 목소리 듣고 싶으니 전화 줘. 이렇게 창에 뜨더라고요. 잘못 본 건가 싶어 다시 확인하려고 보니 잠금이 되어 있어 더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심만 품은 채 거실 소파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또 문자가 오더라고요. 화면을 보니 이번에는 필드는 언제 나갈 거야? 빨리 골프 치러 가자. 이런 내용이었죠. 그냥 누가 봐도 이건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저는 대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개운해. 여보, 이리 좀 앉아봐. 왜? 피곤해. 그냥 말해. 자기, 요즘 뭐하고 다녀? 왜 매일 늦게 들어오냐고. 주말 중 하루는 나하고 시간 보낼 수 없어? 일주일 내내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우리 지금 부부 맞냐고? 넌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피곤하게 뭐 하는 거냐?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빨래 개면서 자기 핸드폰에 문자 온 게 떠서 봤는데 자기 혹시 여자 있어? 뭐?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진짜 하다 이제는 의무주의냐? 난 살면서 한 번도 네 핸드폰 들여다본 적 없어. 그런데 넌 이게 무슨 매너야? 그래 미안해. 그런데 화면에 뜨길래 본 거야. 그럼 오빠 어쩌고 한 게 누군데? 그게 그냥 친구야. 친구 녀석이 장난치려고 오빠라고 보냈나 보네. 신경 쓸 거 없어. 나 피곤해서 먼저 잔다. 제가 직접 바람 피우는 걸 목격한 것도 아니고 문자를 완전히 오픈해서 본 것도 아니기에 답답했습니다. 정말 바람이라도 난 거면 어쩌나 싶었죠. 그런데 한동안 남편 핸드폰에서 그런 문자를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남편도 외박은 하지 않았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은 있었지만 전보다 나아지고 있는 모습에 그것만으로 다행이다 싶었죠. 그 후로 약 5년간 남편과는 별 문제 없이 지냈고 저는 열심히 대출금을 갚아 나갔습니다. 월급의 3분의 1 정도의 대출금을 갚으면서 드디어 빚 청산을 하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남편과 함께 갚아 나가서 크게 부담되지는 않았으나 언젠가부터 저 혼자 갚으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빨리 빚을 갚고 싶어 평소보다 더 아끼만 살았더니 이런 날이 오더라고요. 너무 기쁜 나머지 저는 남편에게 오랜만에 외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나 오늘 늦을 건데? 근데 왜 갑자기 외식이야? 자기야, 놀라지 마. 우리 대출금 다 갚았어. 정말? 잘했네. 수고했다. 나 좀 늦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장모님하고 저녁 먹고 오든가. 끊는다.
정말 힘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통화하는 내내 기뻐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죠. 자기도 늦으니까 친정 들렸다 오라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도 보고 싶고 해서 퇴근 집이 아닌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박서방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 그치? 나도 그래. 무슨 말이 그래? 한 집에 살면서 얼굴 보기 힘들다니 늦게 온다는 얘기야? 내 아빠 야근도 자주 하고 새벽에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 돈 버는다는 게 다 힘들지 뭐. 그나저나 미숙이 너 정말 고생 많았다. 빚 없이 사는 게 최고야. 너무 고생했어. 5천이면 우리가 해줄 정도는 됐는데 그걸 그렇게 싫다고 하고 내 딸이지만 대단해. 친정에 가서 남편과의 일을 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녁을 먹고 일부러 더 쉬다가 왔는데도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이때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또 외박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난데 고모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가는 길이야. 너도 올려면 오든가 주소 찍을게. 그래? 알았어. 그럼 나도 준비하고 있을게. 주소 보내줘. 남편이 장례식장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냥 간다고만 했다면 믿기 어려웠을 텐데 저도 오라고 하길래 정말이구나 싶었죠. 남편이 보내준 주소대로 가보니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사셨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이나 자녀도 없이 장례식장이 그야말로 썰렁했습니다. 거기다 고모님의 오빠인 제 시아버님도 먼저 돌아가셨으니까요. 장례식장에는 고모님의 지인들이 주로 오셨고 남편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며 같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니 그런데 스님이 얘 재산은 누가 갖는 거야? 결혼도 안 해서 남편이랑 딸린 자식도 없었을 텐데. 그러게. 근데 재산이 어떻게 되나? 내가 듣기로는 10억쯤 된다고 했거든. 자식 있었으면 그거 다 갖는 건데 왜 결혼을 안 했을까? 스님이 얘는 돈도 많이 모아놓고 살아있을 때 다 쓰고 죽지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니라더니. 안녕하세요. 저 고모 조카예요. 어머 조카 왔구나. 난 너 누군가 했네. 고모 떠나서 마음 아프겠지만 잘 견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고모님 앞으로 재산이 있다고. 네. 아유, 그겐 저도 들은 건데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10억? 그래서 상속자 없으면 아마 나라로 귀속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다. 그쪽이 조카라고 했으니 사촌이네. 해당되지 않나? 그럼 받을 수도 있겠는데 한번 알아봐요. 저도 듣기만 한 거라 정확한 건 잘 몰라요. 남편은 알지도 못하는 고모님 친구분들의 대화에 갑자기 끼어서는 유산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워낙에 사람들이 없기도 하고 크지도 않아서 대화하는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었는데 얼핏 듣기로 10억의 재산이 있고 받을 사람이 없다면 남편이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정확하게 제 남편이 그 유산을 받게 될 거라는 말을 확실하게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저 법대로 하면 남편이 상속자가 되는 건 명확한 사실이긴 했지만요. 저희는 고모님 장례도 잘 치러드렸고 이후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집에 잘 들어오더니 이후 다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다고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에 섣불리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었죠. 사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서로 좋다고 당장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살다 보니 그 감정도 무뎌지고 저희는 결국 법적인 부부일 뿐 함께 무언가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남편이 와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 오늘 어쩐 일로 일찍 왔어?
뭐 이런 날도 있어야지. 할 얘기도 있고. 무슨 얘긴데? 해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우리 그만 헤어지자. 이혼하자고. 저는 순간 올 게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말만 부부이지 사실 남보다 못한 사이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이혼 얘기를 들으니 알겠다고 대답하기가 싫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혼을 하자는 거야? 이혼은? 너 솔직히 예전처럼 나 좋아해? 사랑해? 아니잖아. 나도 그렇단 말이야. 어떻게 연애할 때 감정이 여태 남아있을 수 있어. 결혼하면 의리로 산다는 말도 못 들어봤어. 아, 나 그런 건 모르겠고. 난 솔직히 결혼하고도 여전히 설레면서 살고 싶어. 우리가 그래. 그리고 우리가 자식이 있냐 키우는 개가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헤어져도 우리 이상할 게 없어. 복잡할 것도 없고.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야? 기가 막히네. 빨리 대답해. 나랑 계속 같이 살겠다고? 이혼은 안 할 거야. 왜? 이게 사는 거야? 나 늦게 들어오는 거 너랑 같이 있기 불편해서 그런 거야. 너도 알지 않냐? 남편은 전곡을 콕 찔러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는 집을 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야, 이 집 너 가져. 그럼 되겠냐? 우리는 헤어지는 마당에 지저분하게 재산분할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냥 집 너 다 줄게. 다 가져. 혹시 여자 생겼니? 몇 년 전에 내가 자기 핸드폰에서 봤던 그 문자. 그거 보낸 사람 아직도 만나는 거야? 생사람 잡지 말고 대답이나 해. 내가 여자 만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말 함부로 할래? 그게 아니면 이 집이 얼만 줄인 알고 날 다 준다고 말하는 거야. 이 집 지금 시세 2억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 얼마 안 하잖아? 이 땅 그지 같은 집은 너 다 가져. 난 새 인생 살라니까. 너도 뭐 새 인생 살든가. 우리 아직 젊잖아? 지금 사는 집을 처음 계약했을 때 서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전세 살다가 30평대 내 집을 처음 마련했으니 얼마나 꿈 같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지 같은 집이라고 하니 변해도 너무 변했다 싶었습니다.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서야 제가 알아본 걸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깔끔하게 끝내게 제발 이혼하자고 애원했습니다. 사실 이혼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사는 건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자는 말에 알겠다고 하고 도장을 찍자니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그날 바로 대답하지 않고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남편은 저녁 7시면 집에 들어왔고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으로 헤어지고 새롭게 인생을 살자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에 있던 남편을 불러 얘기를 나누려는데 남편이 통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방문 앞에 서 있었었는데 대화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 알아봤는데 상속순이가 저한테까지 오더라고요. 무슨 사촌이네 반개 혈족인가 뭔가. 그리고 어차피 고모가 결혼도 안 한 상태였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고모랑 형제자매 중 유일한 제 아빠도 돌아가셨으니 그 지분이 저한테 오는 걸로 아는데 맞죠? 그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들어가세요. 통화를 끝낸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제가 서 있는 걸 보고는 깜짝이야. 언제부터 서 있었어? 이제 남의 대화도 엿듣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이혼하자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통화 중이길래. 정말? 정말이지? 이혼하는 거지? 아싸 고맙다. 미수가 우리 서로 갈 길 가서 잘 살자. 그게 서로한테 좋아. 자 여기 내가 작성할 부분은 다 썼어. 너 여기 하고 여기 작성하고 도장 찍으면 돼. 쉽지? 남편은 제 결심에 정말 환한 미소를 보이며 행복해했습니다. 이렇게나 좋아하는 걸
저는 왜 그렇게 못해준다고 했는지 참 스스로가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정이 있고 한때 사랑했는데 이혼이라는 말에 바로 대답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희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지분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각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에서 제 명의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도 남편이 다 지불했어요. 명의 변경하는데 돈이 이렇게나 많이 드는 줄 몰랐는데 전 아깝긴 하더군요. 그래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니 돈도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당분간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잘 사는 줄만 아시고 저도 집에서 하나뿐인 자식이라 혹시나 실망하실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더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 눈치가 백단이라 제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아시더라고요. 미수가 요즘 별일 없어? 아빠가 며칠 전에 너랑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영 이상하다고 하시네? 닥서방은 들어왔고? 엄마, 실은 저 드릴 말씀 있어요. 저 사실 성철 씨랑 이혼했어요. 뭐? 이혼했다고? 아니 언제? 언제 이혼했다는 거야? 너 당장 집으로 와. 저는 통화를 끝내고 일을 마친 뒤 친정으로 가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쩍었던 부분도 모두 얘기했어요.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정확한 건 아니며 거기다 돌아가신 고모님 유산도 전 남편이 받게 될 걸로 알고 있다는 사실까지요. 그래, 부부 일은 부부만 아는 거고 이미 이혼했다니 어쩌겠냐. 네가 알아서 결정했겠지. 잘 살면 좋았을걸. 그런데 그 유산은 갑자기 뭐야? 그게 부모님 앞으로 10억 정도 재산이 있다고 들었는데 결혼을 안 하셔서 상속자가 지금 없나 봐요. 그래서 따져보면 결국 상철 씨가 상속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더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정도밖에는. 설마 박서방 그 유산 때문에 너랑 헤어진 건 아니겠지? 그거 혼자 받으려고. 엄마, 나 그런 재산 관심 없어요. 처음부터 욕심 안 부려야지. 혹시나 나도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면 욕심이 끝도 없다고요. 그래, 그건 잘했다. 근데 둘이 헤어졌으니 계속 그 집에서 살 필요 있어? 집도 너 줬으면 처분하고 들어와. 아니면 여기 근처로 집을 다시 얻던지. 엄마나 아빠는 하나뿐인 딸 자식이 이혼했다는 소식에 많이 속상해 하셨으나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이왕 그렇게 된 거 차라리 가까운 곳으로 와서 자주 보고 살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사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이직 준비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학원이 집 근처였거든요. 이사하면 학원까지 거리도 멀어지고 학원을 새로 바꾸자니 그건 싫었고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집을 처분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남편의 소식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렸습니다. 남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은 저의 첫 직장이기도 하니 저와 친했던 직원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전화로 많이 해줬습니다. 요즘 수입차 타고 출퇴근을 해서 전 직원이 놀랬다는 소식과 함께 어떤 날은 퇴근하는데 젊은 여자가 찾아와 차에 태워서 같이 퇴근을 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들었죠. 비싼 차를 샀다는 말에 유산을 받았나 보다 싶었는데 뭐 어차피 남편의 몫이니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렇게 인생 즐기며 잘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저는 공부에 더 매진했습니다. 제가 준비하던 자격증은 재경관리사인데 보통 3, 4개월이면 시험을 본다고 하지만 저는 회사 다니며 공부하고 또 나이도 있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여기에 회계관리 2급부터 시험을 보느라 이래저래 1년여 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하고 회계관리 2급 합격 후 재경관리사 시험도 무난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저의 기쁨은 친정부모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길로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놨습니다. 아이고, 아깝게 왜 파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요. 그럼 전세를 놓고 가지. 그냥 팔고 싶어요. 그런데 왜요? 지금 팔기 아까워요? 1년 만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아마. 그래서 다들 매물 거두고 있는데. 그냥 팔래요. 대신 지금 시세에 맞게 내놓을게요. 급하진 않거든요. 부동산에 갔더니 지금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더 오를 텐데 팔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빨리 팔아버리고 싶더라고요. 매물이 없다 보니 내놓는 족족 팔린다고 했는데 정말 제가 살던 집도 일주일 만에 바로 팔렸습니다. 뭔가 시원섭섭했지만 오른 가격에 팔았고 이제 친정 근처로 가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새로 집을 사느니 친정으로 들어가서 지내기로 했어요. 망가진 가구나 가전은 다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들고 들어갔네요. 부모님은 정말 좋아하셨고 저도 뭔가 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기분이라 참 잘한 결정이었어요. 저는 이혼하면 절망하고 남의 눈치 보게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홀가분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이혼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오케이 하지 않았던 게 참 바보 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전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갑자기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니, 누구야? 이 시간에 배를 누르고. 잠깐만. 아, 박서방 아니야? 여보, 나와봐요. 누군데 그래? 박서방이라니. 아니, 정말이네. 이 밤중에 여기 왜 온 거지? 미식을 깨기 전에 당신이 나가봐요. 엄마, 나 아직 안 자. 근데 밖에 누가 왔다고. 박성철 그 인간. 제가 진작에 전 남편 번호를 차단해놔서 이혼한 뒤로 연락이 온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동안 저에게 전화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전화가 끊기니 결국 친정으로 찾아온 건데 무슨 볼일로 온 건지 일단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미숙이만 보고 갈게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시간이 밤 10시가 넘었네. 미숙이한테 볼 일 있으면 여기서 말하게. 아빠, 괜찮으니까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요. 바로 대문 앞에서 얘기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당신 거기 서 있지 말고 당장 따라 나와. 저기, 미숙아. 왜 온 건데? 빨리 말해. 그리고 몰골이 그게 뭐야? 돈 많은 거 티 안 내려고 일부러 그러고 다니는 거야? 아니 그게... 나 실은 전 재산 다 날렸어. 나 어떡하냐? 무슨 말이야 그게? 그 많은 돈을 어디에 날렸는데 부모님 유산까지 날렸다는 거야? 10억을? 그 10억 구경도 못했어. 법적으로 내가 받아야 하는 건 맞는데 막상 돈 받으러 찾아갔더니 고모 쪽 변호사가 이러더라. 부모님이 써놓은 유언장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 다 기부한다고 되어 있었어. 유언장만 없었으면 내가 받는 게 맞았는데. 이씨, 생각할수록 열받아 미치겠다고. 전 남편은 친정에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가진 돈을 다 썼다는 말이었습니다. 애초에 유산은 받지도 못했고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사시던 빌라 처분한 돈을 펑펑 쓰면서 다 날린 거죠. 진짜 한심하지 않나요? 내가 듣기론 당신 젊은 여자랑 퇴근도 같이 했다던데 새살림 차린 거 아니었어? 왜 날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이제 남이야. 정신 차려. 알아. 우리 남인 거 알아. 그래서 나 무릎 꿇으려고 왔어. 하지마 이런 거. 내가 이혼 안 한다고 했을 때 제발 헤어져 달라고 했던 건 당신이었어. 기억 안 나? 그래서 나 후회하고 있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내내 후회했다고. 나 다시 받아줘라. 어? 나 진짜 잘할게. 너 나 모르냐? 난 몰라. 너란 놈 어떤 인간인지 모른다고. 이 미친놈아. 안 꺼져. 이 밤중에 경찰 불러야 꺼질래. 너 승전 안 하던 애가 무슨 욕을 하고 그래. 속게. 변한 거야? 변한 건 너지. 아니,
너 애초에 그런 놈인 걸 내가 모르고 결혼한 거였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때 바로 경찰 부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그 길로 대문을 닫고는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창문을 내다보니 한동안 전 남편이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신경 안 썼습니다. 다음날 저는 회사로 출근을 했고 점심때 시간이 되자 남편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저와 친했던 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미수가 오랜만이다. 저번에 시험 준비한 건 잘 됐어? 나 깼겠어. 정말 힘들었다. 자격증 2개나 한 번에 보느라. 너 그럴 줄 알았어. 여기 다닐 때도 진짜 남들보다 몇 배는 노력하고 그래서 승진도 빨랐잖아. 진짜 잘했다. 그런데 어쩐 일이야? 무슨 일 있어? 그게 아니라 탁성철이 찾아왔어. 우리 친정으로. 헤어졌으면서 널 왜 찾아와? 와서 뭐라지? 다시 합치자고 이상한 소리 하길래 내가 꺼지라고 했거든.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야? 그 인간 몰골이 너무 이상하고 전 재산을 다 날렸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냥 하는 말일까? 자세하게는 말 안 해줬었나 보네. 여기 회사 그만둔 지도 좀 됐어. 자기 이제 건물주 될 거라는 둥 허풍 심하게 떨더니 사직서 내고 그만두더라? 그런데 여기 양 과장님하고 계속 연락하고 지냈는지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젊은 여자한테 뒤통수 제대로 당했다고 하더라고. 전 직장 동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전 남편은 10억을 받을 생각에 아버님이 남겨준 재산을 모조리 다 써버렸다고 했습니다. 젊은 여자에게 차도 사주고 본인도 수입차를 샀고요. 거기다 당장 머물 곳이 필요하니 그 여자가 살던 원룸에 살림을 시작했다는데 좁아서 평수를 넓혀주기까지 했다네요. 어차피 10억이 생길 거니 재산 탕진에 신용카드 한도도 최대한 다 끌어다 쓰고요. 여자한테 명품 사주고 먹고 놀고 하면서 다 써버린 거죠. 정말 듣다 보니 한심하기 그지없었네요. 그 여자가 좀 어렸나 봐. 17살 차이 났나. 그래서 결혼까지 약속했다면서 이것저것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결국 받기만 하고 튀었대. 원룸 보증금도 다 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온 거구나. 받아달라고. 갈 곳 없으니까. 어이, 박 과장님 인생도 참. 생각해보니까 너 이혼한 건 정말 잘했다. 너 인생은 좀 피는 것 같아. 잘됐어 정말. 그래 보여? 앞으로 더 잘 돼야 할 텐데. 걱정 마. 너는 무조건이야. 그래 고맙고 내가 조만간 회사 한번 찾아갈게. 너도 보고 싶고 같은 부서 직원들도 다 보고 싶다. 또 통화하자.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고작 그러려고 조강지처를 벌였다니. 고작 그런 인간을 배우자로 선택했다니. 제가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래도 제 인생에서 과감히 이혼이라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잘했다 말해주었고 다시는 전 남편과 엮이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제가 또 찾아오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음에도 여러 번이나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부모님이 나가셔서 만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줬던 집의 지분을 요구했답니다. 미숙이 얼른 나와봐. 탁서방에 무슨 집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 이게. 뭐라고? 알았어. 금방 나갈게. 이미 헤어져 놓고 왜 자꾸 찾아오나? 아직 볼 일이 남았나? 저 미숙이한테 할 말 있어요. 장모님하고 자기 너느라고는 볼 일 없습니다. 두 분은 들어가세요. 말하는 것 좀 보게. 자네 이것밖에 안 되나? 네. 저 딱 이 수준이에요, 딱. 아, 미숙이 나온다. 여보, 나왔어. 왜 이제서야 나온 거야? 너 미쳤니? 오늘은 술 처먹고 온 거야. 잘 됐네. 이거나 마셔. 저는 그 인간 얼굴에 얼음이 가득 담긴 찬물을 뿌렸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는 야, 이게 미쳤나.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서방이었어. 그리고 난 네 상사였다. 나한테 이래도 돼? 그래도 돼? 어디 와서 행패야? 여기가 어디라고? 아빠는 갑자기 전 남편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가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길바닥에 넘어진 전 남편은 딱 보기에도 팔다리가 바닥에 쓸려 피가 났고 실에 취해 일어나지도 못한 채 집의 절반은 자기 지분이 있다며 내놓으라 소리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받았던 각서를 얘기했더니 공증 안 받은 거라 효력이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사실 법적 효력이 없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했고 명의 이전도 직접 해줬고 그 집과 전 남편은 아무 연관이 없다는 건 명명백백한 사실이었죠. 저와 엄마 아빠는 더 이상 그 인간 꼴을 보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 동네 시끄럽게 하면 안 되기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바로 도착한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 남편이 제 바지를 양손으로 잡고 놔주질 않는 겁니다. 미수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잘 곳이 없다고.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데? 재산이 한두 푼도 아니었을 텐데 막 쓴 건 당신이잖아. 이제 정말 오지 마. 그리고 사지 멀쩡하면 나가서 일을 해. 안 돼, 가지 마. 나 이거 안 놓을 거야. 정말 너 이대로 가면 나 어디서 자냐? 그렇게 남편은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경찰차에 억지로 태워지는 모습을 보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혼해달라고 했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저게 뭔가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행히도 집 근처 어디에서도 전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대 길바닥에서 굶어 죽을 사람은 아니었기에 잘 살겠거니 하며 지냈는데 오랜만에 장을 보고 집에 가는 길에 낯이 익은 남자를 봤습니다. 건물 공사장이었는데 시공자재를 옮기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글쎄 전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걸음걸이만 봐도 알 수 있었는데 긴가민가해서 얼굴을 봤더니 맞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그 인간이 저를 보면 쫓아올까 싶어 급하게 뛰어갔고 며칠 뒤 전 직장 동료에게서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빚도 어마어마하게 했고 당장 갈 곳이 없어 결국 일당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물 공사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 직장에서 다시 일할 수 없을까 해서 동료에게 전화했다가 이와 같은 사실을 다 털어놓았다는데 결국 자기 팔자 자기가 저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암튼 그 일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체력이 받쳐줘야 하고 위험한 일이기에 경력도 중요했죠. 하지만 전 남편이 그런 일을 해봤을 리가 있나요? 만만하게 보고 덤볐다가 큰 코 다친 거죠. 며칠 못하고 바로 골병이 들어서 일주일치 받은 일당을 병원비로 다 썼다는 얘기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몸이 안 따라주니 일당 많이 준다는 그 노가다 일도 못하고 여인숙에서 머물며 소주 한 마신다고 하는데 이제는 전 직장 동료도 더 이상 연락을 받기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툭하면 돈 빌려달라는 말이나 하니 저 같아도 그랬을 겁니다. 저는 시원하게 제 손으로 복수 같은 거 해줄 생각도 없었지만 힘들이지 않고도 전 남편이 저러고 사는 거를 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쓰고 살고 싶지 않아 친정으로 찾아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대를 계속 눌러대면 바로 경찰을 불러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했더니 이제는 아예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정 그날 이후 이직 준비를 꾸준히 했는데 규모가 좀 있는 기업의 회계팀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있어 신입에게 밀릴까 조심스러웠으나 자격증도 많이 따두었고 그동안의 경력도 인정받아서 이직이 가능했대요. 연봉도 오르고 신경 쓸 남편도 없고 하니 여유롭게 부모님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수많은 사연을 들어봤는데 저보다 힘든 상황에 놓인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때로는 나의 인생만 생각하며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